자, 이렇게 국가 채무를 가지고 하는 이유가요. 국가 채무를 하는 거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요? 재정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경제는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의 배분 문제예요.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예요. 예?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금융이 민간 영역에서 돈을 배분하는 거라면요. 민간 영역에서 돈을 배분하는 게 돈을 배분하는 게 금융이잖아요. 공공 영역에서 돈을 배분하는 게 재정입니다. 재정이에요. 그런데 금융에는 어떤 원리가 작동해요? 1원 1표가 작동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임을 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려 쓰기도 쉽고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려 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1원 1표가 작동하는 거예요. 돈의 힘이 작동하는 곳이죠. 그렇죠? 재정은 뭐예요? 재정 자원은 누가 권한 갖고 있는 거예요? 선출 권력이죠. 선출 권력. 그렇죠? 국민이 맡긴 선출 권력이 가는 거잖아요. 즉 국민이 주인인 거잖아요. 선출 권력은 어떻게 우리가 뽑습니까? 민주주의 원리 가지고 1인 1표죠. 1원 1표가 아니라 1인 1표죠. 1인 1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데가 재정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 관료들이, 모피아들이 재정을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피아의 나라냐,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그래서 뭐냐면 국민이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건데, 국민 거지 이게 왜 이 기재부 공무원들 겁니까 이게요? 예? 국민 거잖아요. 이거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한국은행도 이것도 국민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 누가 보증한 거예요? 우리가 지폐를 우리가 받고 쓰는 거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화폐 가치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해 주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보증했다는 게 무슨 대통령이 보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그 가치를 보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도 국민 거인 거예요.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은행 민주화해야 된다고. 예? 국민의 품으로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지금은요, 모피아하고 재벌자본하고 금융자본 이익 대변하는 모피아가 다 장악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요. 예? 이 자본하고 재벌자본하고요. 장악하고 있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7명 중에 4명이 모피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재벌자본들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국민 건데 왜 그거를 자본들한테만 그걸 맡겨요? 네? 자본이익을 실현하는 저걸 놔두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원 1표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그 사회는 탐욕의 세상으로 변합니다. 왜? 돈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금융은요. 그거를 견제하라고 있는 게 바로 재정인 겁니다. 재정은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재정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정 권한을 국민들이 못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2민주화를 해야 된다. 우리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려면은 재정 권한을 해소해야 된다 이거예요. 국민이요. 예? 그거 안 하면요. 국민은 진짜 주인이 아닌 거예요. 민주공화국 아닌 거예요. 이건 자본의 나라인 거야. 자본의 나라인 거예요. 그 재정이 재정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재부 산하의 금융위원회에 빠진 친구들, 금융감독원,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다 기재부 출신이에요. 기재부 출신들. 이 금융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은행들 인간해주고, 은행들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나 못하나 그거 하는 데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정책 만들고 하는 데라고요. 이들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국민보다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퇴임하고 나서 거기 가서 다 장들 하고 있죠. 수억 원씩 연봉 받으면서요. 은행연합회 회장하고 있고, 예? 이금융권인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하고 앉아 있고. 자본시장에 그러니까 저거는 한국거래소 이사장하고 앉아있고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퇴임하고 나서. 검찰들이 퇴임하고 나서
한 건당 그러니까는 정관료로 그러니까 100억 원씩만 이렇게 1년에 벌고 그런다며요. 예?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검찰 권한을 악용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는 거죠. 국민이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제2민주화 하겠다니까 길을 쓰고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곳인데 금융자본한테 우리가 왜 신뢰를 얻어야 돼요? 예? 월가한테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평가를 받아야 되냐고요. 예? 그들은 기본적으로 탐욕뿐이 없어요. 탐욕 덩어리입니다. 탐욕 덩어리. 예? 그거 가지고 가게 되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개혁 못 합니다. 개혁 못 해. 결국은 뭐냐면요. 금융자본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바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자영업자인데 이응이 하나 빠졌네요. 자영업자가 목숨입니다. 목숨이에요. 앞에서 제가 쭉 얘기한 게 재정이 국민의 목숨인 것처럼요. 자영업자의 목숨이에요. 자, 볼게요. 윤석열이 지금 최근에 자영업 대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요. 윤석열이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관악동 시장 가가지고, 예? 이거를 그러니까는 지원을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지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미 다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9월 16일 날 당내 경선을 하면서 코로나19 긴급 구조 플랜이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이거 유튜브 동영상만 떼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정권 잡으면 100일 이내에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 시행할 대책을 보게 되면요. 4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4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폐업해가지고 재창업하려고 한다거나 무슨 다른 데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훈련비용 생계비 지원.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요. 그 다음에 부가세, 전기, 수도요금 이거 50% 한시 감면.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첫 번째 대책이 핵심인데 100조 지원 중에서 50조 절반 정도를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대출 지원해주겠다 이거예요. 금리 조금 낮춰가지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부도 지금 이런 걸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대출 더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출은 이거 빚이에요. 빚. 예?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또 빚 내라고 또 빚을 내라는. 이건 대책이 아니죠. 대책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피해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43조 정도를 차등 지급하겠다. 그러면서 단기 국채 발행하겠대. 예? 예산도 일부 구조조정하겠지만은 단기 국채 발행. 지네들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도 돼. 근데 최대 43조를 어떻게 그러니까는 지급할 거냐면 거기에 대한 안은 없어. 이건 제가 볼 때요. 집권하고 나면 이 대책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 그 없어져 버리는 게 이미 보이지요. 자, 조선일보에서 어저께 11월 9일이니까 오늘입니까? 11월 9일이? 11월 9일자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설을 속에서 야당이 43조 원 자영업 지원하겠다는데 자영업 지원은 옳지만 계속해서 부추겨줘야 되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이런 얘기 했으면은 엄청나게 공격했을 거야. 근데 지원은 옳다 이거야. 그렇지만 이게 쉽게 빚을 늘릴 상황이 아니다. 나라 상황이 아니다. 이게 벌써 뭡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집권해도 이거 지원 안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박근혜도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한다고 갔다가 집권하고 나서 안 했잖아요. 동아일보에서 오늘자 11월 10일 뭐라고 했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윤석열이 자영업 50조 공약 이거 당하고 논의 안 된 거다. 이거 못하겠다 이거예요. 특권층들은 이거 못해요. 왜 그러냐 아십니까? 재정 자원을 누가 나누느냐? 이게 원래대로는 우리가 국민의 것이잖아요. 국민의 것인데 이거를 그 특권층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들을 지원할 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예? 기업들한테 지원하게 되면 떡고물이 자기들한테 많이 오니까요. 예? 기득권층들은
자기들이 먹을 돈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왜 자영업자한테 나눠주냐 이거야.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김기현이라든가 조선일보는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집권하더라도 이거 약속 못 지킵니다. 이거는요. 제가 100% 장담해요. 예?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요. 이거는요. 또 다른 자영업자의 지원입니다. 지원 대책이에요. 왜? 이걸 다 쓰게 돼 있잖아요. 석 달이면 석 달 이내 일정한 기간 내에요. 쓰면은 이게 결국 어디로 갑니까요? 지역사회 소상공인들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손실 본 것에 그러니까 일부분을 지금 이제 해주는데 되게 뭡니까? 비용 측면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출이 지금 감소가 수입이 지금 막 끊어졌잖아요. 예? 매출 지원 효과가 이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이게 왜 매출 지원 효과가 크냐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래서 25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가서 그걸로 쓰면서요. 동네 식당에서 쓰거나 쓰면서 딱 그 25만 원만 씁니까요? 자기 돈 보태 더 쓰잖아요.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이걸로 매출 지원이 매출 증대 효과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요. 이게 전 국민한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득층들은요. 고소득층들은 동네에서 별로 소비 안 합니다. 평상시에요. 동네 슈퍼마켓이나 동네에 있는 식당도 별로 이용 안 해요. 고소득층들은요. 백화점이라든가 큰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쇼핑하고 장도 보고 그러죠. 별로 안 해요. 동네에서 소비들이요. 평상시에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동네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조차도 그러니까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기여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돈도 좀 더 보태서 쓸 게 아닙니까? 이건 며칠 나눠 쓸 금액이니까요. 동네에서. 예? 자영업자의 매출 지원에 이것만큼 효과 있는 게 없어요. 예? 자영업자 지원하겠다면서 자영업자한테 이런 지원 효과가 있는 거를 윤석열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제가 볼 때 진짜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요. 예? 모르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한테만 지원한다. 이것도 내가 누가 이거를 조언했는지 대충 알아요. 알아요, 이걸 누가 조언했는지. 경제 전문가 중에서.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거 지원하게 되면 재정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거 하게 되면 누가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싫어해. 이거 지역 화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뭘 씁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뭘 씁니까? 카드 쓰잖아요. 카드요. 신용카드요. 카드 매출이 줄어들어요. 카드 매출이. 재벌 회사들 다 카드 회사 갖고 있잖아요. 재벌들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재정이 나가는 거잖아요. 재정을 자기들이 많이 먹던 것을 줄어들잖아요. 자기들이 먹을게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국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재정을 아껴야지. 왜 우리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줘요? 이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재정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 있잖아요. 그거 권리 못 누리면요. 다 누구한테 가느냐? 재벌기업한테 가고요. 다 고소득층한테 갑니다. 혜택이요. 그거 아끼는 거 아니에요. 정부 생각하는 거, 국가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 특권층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양처럼 순하대. 착하대. 그게 뭔지 아세요? 빈정거리는 겁니다. 쟤네들 좀 바보야. 자기들 목도 못 챙겨.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예? 바보 취급받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안 쓴다고 해가지고, 예? 안 쓴다고 해서 그만큼 이게 절약되는 건지 아세요? 다 재벌한테 들어가고, 고소득층한테 가고, 다 갑니다. 그 돈이요. 예? 어떤 명분한테. 여러분들 예산이 어떻게 구성된지 잘 모르시잖아. 관심도 없으시잖아. 대부분 국민들이요. 예? 왜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이렇게 방치하냐고요. 예? 아파트 가격 1,000원만 떨어져도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 자, 우리가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이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른 나라라고 우리가 그건 다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알고 있는 얘기죠. IMF나 OECD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빠른 나라로 선진국가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민 희생으로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지 아세요? 5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G3에 진입한다는 게 지금 OECD의 전망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2026년이면은 G3에 진입을 해요. 미국, 독일 다음으로요. 1인당 국민소득이 G3에 진입한다고요. 2026년이면요. OECD가 그렇게 전망을 해요. 이렇게 전망하는 것을 중앙일보는 거꾸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꼴찌한다. 이렇게 이걸 기사 썼어요. 제가 뉴스공장에 잠깐 소개한 거죠. 자, 구체적인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OECD에 들어가서 이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더 롱 게임. 이게 보고서 이름입니다. 예? 이걸 뜯으면요. OECD 홈페이지가 이렇게 열릴 게 아닙니까? 열리면은 거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자, 부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요? 2060년까지 재정 전망이 구조 개혁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2060년까지 재정 전망을 보니까 구조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게임 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2000년부터 2060년까지 몇 개 주요 지표들을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핵심 지표가 뭐냐면 1인당 GDP. 물론 이거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2015년 물가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요.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면은 소득이라는 것은 특정 국가의 통화로 우리가 환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환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력 기준으로 해요. 한국의 1인당 GDP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동안에요? 2016년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제쳤어요. 맨 윗줄이 한국의 저겁니다. 1인당 GDP예요. 39,029달러. 이탈리아가 39,004달러로 25달러로 우리가 제친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전망치가 아니라 팩트예요. 근데 2019년도에는요. 이탈리아만 제친 게 아니라 누구까지 제쳤느냐? 일본까지 제쳤어요. 일본이 41,916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1,922달러로 6달러 더 넘어섰죠. 2019년에요. 일본을 제친 거예요. 자, 두 나라 제쳤어요. G7 중에서요. 2021년 올해는요. 누구 제치냐? 프랑스를 제쳐요. 프랑스가 43,320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3,803달러로 한 500달러 정도 더 많잖아요. 2020년 내년에는요. 어딜 제치냐? 영국을 제쳐요. 44,539달러잖아요. 영국이요. 우리나라는 44,778달러. 한 200달러 더, 240달러 정도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2026년이 되면요. 2026년이 되면 누구까지 제치느냐? 캐나다까지 제칩니다. 저 밑에 캐나다가 48,200, 캐나다가 자원이 많은 나라잖아요. 48,277달러인데 우리나라 48,592달러로. 그럼 우리보다 위에 남아있는 나라는 누구예요? 미국하고 독일뿐만 남아있죠. 미국하고 독일만이요. 그거 G3죠. 예? 근데 중앙일보에서는 뭐냐면 2030년부터 2060년에 그러니까 성장률을 계산한 거야. 왜? 2000년부터 2060년을 계산을 해야죠. 예? 2000년부터 2060년 계산을 한 게 제일 오른쪽에 있잖아요. 연평균 우리나라는 1.8% 성장을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근데 다른 나라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보다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미국인데 1.1%. 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60년, 60년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93배가 돼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빨리 성장한 나라는 뒤에 가면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기준값이 빠르게 증가하니까요. 그러니까 2030년, 아직 더군다나 2030년에서 60년은 그때 누가 알아요, 지금요? 예? 그때 세상을요. 지금부터 10년 후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40년 후의 세상을, 예? 이거 의미 없는 저 사실에. 근데 우리가 2022년까지는 우리가 대충, 그래도 내년이 2022년이니까 이 수치는 그래도 정확성이 갈 수 있죠. 2026년도 그렇죠? 근데 앞으로 5년 내에 우리나라가 G3가 된다 이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까지 제치고요. 예?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국민들의 만들어낸 기적이야. 대한민국 국민들 참 대단한 국민들이야. 대단한 2000년만 하더라도요. 1인당 GDP가 그 당시 영국이 36,000달러로 G7에서 제일 낮았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14,000달러가 우리가 작았었어요. 근데 이들 나라들 다 제친다고. 얼마 만에? 26년 만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거. 이게 다 뭡니까?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게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거기 OECD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맨 왼쪽이 뭡니까? 포텐셜 리얼 GDP 퍼 캐피타. 이게 1인당 GDP예요. 구매력으로 간. 자, 이걸 제가 하나씩 보여줄게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요. 그림으로 보니까 딱 명확하죠. 빨간색 추위가 2000년부터 2060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예요. 파란색이 이탈리아입니다. 우리가 2016년에 딱 크로스오버 하잖아요. 넘어서죠. 한국이요. 넘어서요. 2016년에. 그 다음 그림 봐보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한 겁니다. 한국이 빨간색, 일본이 파란색. 우리가 2019년에 딱 크로스오버 하잖아요. 그 전까지 뒤처지고 있다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나라요? 프랑스. 프랑스하고도 딱 보세요. 2021년에 우리가 딱 추월하잖아요. 자, 2060년 가면 뭐 비슷해진다는데 2060년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거고 저는 2060년 되면요 더 벌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통일이 되거든요. 통일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22년 되게 되면 이거 영국하고요, 한국이요. 2022년에 크로스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나다. 캐나다가 파란색입니다. 한국이 빨간색이고요. 2026년에 크로스오버가 생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OECD 홈페이지에 가면요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제가 그대로 다운받아서 간 겁니다. 아까 그 홈페이지에 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수치가 2000년부터 2060년까지 다 수치가 나와요. 제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OECD가 전망한 거예요.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OECD 꼴찌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고 앉아있으니 그 기자가 참 못돼 처먹었어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망한다가 망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윤석열 정치운동 해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느낀 거 받게 하는 거잖아요. 베네수엘라랑 열차를 탔다 이런 식의 영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언론이요. 기자들 이러면 안 돼. 예?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머리 쓰면 안 되는 거야. 예?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대한민국 이거 예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나 더타임즈 기자들 이런 짓 안 해요. 예? 이런 짓 안 합니다. 참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예?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기사 쓰려고 공부를 했어요? 자,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거야, 문제는요. 그런데 우리 지금 봐보세요. 올해 3분기까지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3분기까지 성장률이 나왔는데 이 분야별로 보게 되면 차이가 많아요. 제조업 같은 거 대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2019년 말에 비해서 팬데믹 전년에 비해서 한 3%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소득이 증가했어. 이건 물가까지 고려한 실제 소득이요. 예?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는 12%나 증가했어. 소득이요. 거의 13%나요. 그런데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저 밑에 한번 봐보세요. 문화예술 분야 이런 쪽에는 또 18%나 하락해서 소득이. 예? 전체 국민소득은 3%가 평균 증가했는데 자영업, 운수업, 예술 이런 분야들은 문화예술 이런 분야들은 아직도 2019년 수준에서 한참 그러니까는 2019년 말 수준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요. 예? 이렇게 차등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3% 성장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전체 국민들이잖아요. 전체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국민들은 더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아직도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예? 국민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분노를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협조를 해줬는데, 예? 그걸 우리나라 국민들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착해요. 지금 봐보세요. 오늘 고용동향이 발표됐죠.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년 전 2019년 10월 달에 비해서요. 이건 같은 달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19만 4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예? 엄청나게 좀 감소한 겁니다. 19만 4천 명이
문 닫은 거예요. 임시근로자 4만 2천 명 아직도 줄어든 상태고요. 일용근로자 22만 1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예? 제조업에서 많은 일자리 없어지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오늘 기재부에서 2019년보다 23만 2천 개가 일자리가 증가했다. 23만 2천 개가.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그늘진 곳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정부가 이분들 자기 이 희생에 대해서 권리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분야도 되게 보게 되면요. 이게 다 일자리가 증가한 사람이야. 증가한 사람인데 되게 어떤 일자리가 증가했느냐? 17시간 미만이라든가 18시간 미만이라든가 특히 36시간 미만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들이 대부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시간이 되게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런 일자리보다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보게 되면요. 이 분야별로 보게 되면은 기업 투자나 수출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해요. 파란색으로 보게 되면요. 팬데믹 이전선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지금 소득이 막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계 소비만 아직도 5조 3천억 원 정도가 회복이 안 됐어. 2019년 말에 비해서. 이건 매분기 증가를 하는 거예요. 원래가요. 예? 매분기. 왜?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도 증가하게 돼 있는 건데 2019년 말 수준으로 아직도 5조 3천억 원 정도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가계가. 왜 가계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고. 예? 가계만요. 예? 가계가 가장 많이 협조를 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3분기 성장률 한번 봐보세요. 0.3% 성장했어. 2분기 대비해서. 근데 정부가 0.0이잖아요. 정부가 성장이 아무런 기여도 못한 거야. 3분기는요. 돈을 안 쓴 거죠. 돈을 안 쓴 거예요. 내수가 마이너스 0.5%입니다. 내수가 마이너스 0.5%예요. 예? 수출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출 가지고요. 예? 수출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0.8이 수출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목표한 게 지금 4.2% 성장률인데 이거 달성하려면 4% 달성하려면요. 4분기에는 1.04%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봤자 4%인데 예? 가계 소비를 살리면요. 정부 목표치 IMF가 전망한 4.3%도 달성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싶으면은 성장률 떨어지면은요. 누구한테 유리해요? 윤석열한테 유리한 거야.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여당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성장률을 올리려면 가계 소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치가 그렇잖아요. 내수를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이거를 내수 끌어올리는 거, 가계 소비 지출 끌어올리는 거 누가 맡고 있습니까? 기재부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모피아가요. 예? 모피아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모피아가 정치질 하는 거예요. 정치질 하는 겁니다.